시장이 계속 연일 네. 금리 인상이다 어려운 상황이 많죠. 지금 이제 현금이 비싸지는 상황이고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자산들의 가치가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뉴스를 멀리하시고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그렇죠. 많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시는데 뭐 이렇게 많이 무겁게 제가 책장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로 이제 나를 키워준 건 메탈이 바람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을 뚜렷이 하는데 이제 책만큼 확실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그럼 이제 제가 이나모리 가조나 사티아 나델라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쓴 글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경영자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좋은 기업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는 투자자로서 마음의 자세가 잘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시간이 잘 가요. 시간이 잘 가고 번뇌가 많을 때 시간이 잘 간다는 건 되게 좋은 장점입니다. 딱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락장에서 좀 스트레스가 클 수 있죠. 그렇죠. 그때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서도 책에서 또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시장의 노이즈는 당장 오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하거든요. 주식시장 보시면 최악의 무슨 상황, 역사상 10년 이내로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사실은 길게 또 뿌려서 보면은 그런 상황도 다 지나가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IMF도 지나갔죠. 그리고 리만 사태도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 1년, 2년 힘들 수는 있어도 우리가 더 길게 보면은 결국은 좋은 기업들은 그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good to great라고 하잖아요. 그냥 저런 한 좋은 회사에서 great한 회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회사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거를 좀 탐구를 해볼 수 있고 처음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서적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이런 책들. 히트 리프레시라고 이제 리프레시 버튼 탁탁 누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라는 건데 이 저자가 보시는 것처럼 사티아 나델라.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티아 나델라가 빌 게이츠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경영을.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차기시. 그래서 지금 이분이 재임한 지 꽤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이 그전에는 한 카피당 얼마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PC 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거 통으로 10만원, 20만원에 사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독제로 바뀌었죠. 그거 구독제 바꾼 거가 이 사티아 나델라가 한 거고 MS 오피스. 맞습니다. 그걸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렸죠. 그래서 사실 아마존 앱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막 치고 나갈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많이 비난에 시달렸을 때 근데 이제 꿋꿋하게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구독제로 올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를 설계를 하신 분이 이분인데 여기에 써있는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혼을 되찾았다. 그럼 그 영혼이란 기업의 영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의 관통하는 어떤 경영 철학에는 자율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을 제대로 모아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의 M&A 전략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링크드인 인수나 최근에 사실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했잖아요.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티아 나델라가 과거에는 구독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되게 강조를 몇 년 동안 해왔다고 하면은 이젠 기존에도 AR 글라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이제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메타버스의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컨텐츠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원래 기존에 엑스박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한 방에 강력한 컨텐츠를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통해서 추가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피터 틸 유명하잖아요. 뭐 페이팔 공동 창업자 뭐 유명한데 피터 틸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라고 하면서 막 투자할까 말까 막 고민도 하고 하는데, 정작 피터 틸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책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제로 투 원이거든요. 네. 제로 투 원을 읽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투자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자꾸만 우리를 템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근데 책은 좀 더 긴 호흡에서 창업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 실제로 그 사티아 나델라가 그 2000년 초부터 네. 2000년 중반까지 2010년 중반까지 네.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려웠는데 네네네네. 그 사업의 기초나 그 본질을 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맞습니다. 개선을 해서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근데 여기서 회계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네. 사티아 나델라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행동이었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적으로. 일단은 20만 원에 막 잘 팔리던 제품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제품을 구독제로 바꾸는 순간 매출이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줄어들어요. 아, 단기간에 줄어들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방에 팔고 끝나는 거지만 구독제로 가면 이게 3년, 5년 이런 식으로 개월수로 쪼개서 매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출의 급락을 또 월가 주주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거는 난리 날 것 그렇죠. 같아요. 난리가 나죠. 왜 그러냐. 도대체 매출을 왜 너는 알아서 자진해서 줄이냐. 이러는 거죠. 아니, 앞으로는 구독제 세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본질이 바뀌는 걸 왜 이해 못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했어요. 근데 사실 1년, 2년, 3년 동안은 매출이 갑자기 주니까 인식의 차이라고 하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주식 입장에서. 갑자기 회사가 이만큼 매출 나던 회사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리고 그 변신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성원들, 조직원들이나 주주들 모두 신망이 엄청 두터운 것 같고, 그 근간을 이해하려면 애니얼 리포트 보면은, 근데 그것도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뉴스만 보죠. 숫자만 본단 말이에요. 숫자 그 이면에는 애니얼 리포트의 그 CEO의 레터가 있고요. 그거 짧아요. 한 몇 장 안 됩니다. 그 근간의 어떤 경영 철학을 이해하려면 직접 쓴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좋고,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에 대한 책도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뭐 방황 뭐 이거 혁신 뭐 이런 거 책이 또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책들 많습니다. 그런 책들도 너무 좋고요. 피터 틸 책도 좋고, 너무 어떻게 보면 특히 미국의 이런 혁신가들에 대한 책은 너무 많아요. 근데 역설적으로는 너무 안 봐요, 사람들이. 이런 건 오히려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대학생들 뭐 입사 전에 많이 읽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자산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30대, 40대 이런 어떻게 앞으로 이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를 닦기 위해서 투자 서적보다는 경영 기초에 대한 창업가들이 직접 말하는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 위대한 워렌 버핏도 자서전 읽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박현주 회장도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창업가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거든요. 좋은 투자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고 스스로 좋은 투자가 되겠다는 거는 이제 공짜로 뭘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워런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그 사티아 나델라나 뭐 제프 베조스나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위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식시장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혼돈과 변동이 심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초 주식 투자가 어떤 건지 맞습니다. 기초로 돌아가서 좀 차분해지고 네. 어차피 우량주는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 서적도 읽긴 읽어야 돼요. 근데 뭐 최근 뭐 6개월, 1년 사이에 나온 책들보다는 이미 다 검증된 뭐 10년 넘게 이렇게 검증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의 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런 책은 뭐 그냥 전설이에요. 그냥 그 책 자체가 레전드예요. 그냥 말씀처럼 이제 그냥 그 써서 이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고 제가 또 이 책도 좋아하는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이거 잘 팔렸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그거예요.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보면 이게 암기한다고 저도 밑줄 그어서 막 이렇게 한번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그래서 색깔이 여러 개인 건 뭐냐면 다회독을 했는데 사실 전 이 책 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색깔 또 다르잖아요. 여기 써 있는 내용 딱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 투자 책에 써 있는 내용이요.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상상력 어디서 나올까? 역사, 인문학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거고 뉴스에서 상상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책을 읽으면 그 시간의 타임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멀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의 이런 패턴들도 좀 멀찌감치해서 수배해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두려움도 결국은 과거에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반복했던 그 두려움 중에 일부분이다. 마치 위로도 받고 물리적 현상처럼 물리적 현상처럼 내가 지금 공포감에 쫄리고 막 그 투자의 광풍 속에 막 흥분돼서 나 투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그 과도한 기대감, 과도한 실망감이라는 게 계속 겪어왔던 거구나. 200년 전, 100년 전 계속 겪어왔던 거구나. 그 얘기를 사실은 이분 뭐 투자를 80년 동안 투자하셨던 분 거의 100세 사신 분이거든요. 190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겪었던 건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분이 겪었던 건 막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막 이런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옛날인데 지금 읽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패턴이라는 건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거를 저런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지금이랑 똑같이 지금 시장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길게 가보면 역사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책은 이제 폴 블란의 중국 경제사라는 책이고 이거 전체 이거 750페이지짜리인데 보시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이고 그 중국 경제사인데 미국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게 가장 권위가 있는 중국 경제사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쓴 책은 어제 이제 스케이팅처럼 이제 좀 공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써놨고 오히려 어떤 서양 서양 학자들의 편견을 깨려고 만든 책이거든요. 색깔이 다 넘기실 때마다. 네, 되게 저는 이거를 작년에만 3번 그리고 2020년도 7월에 사서 그때 1회도 하고 21년도 초에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미래가 너무 막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지금 저희가 처음 봤는데 여기 2020년 7월 30일 밑에 메모로 유태인과 중국 상인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그 정정 대표님 작년에 그 인터뷰할 때 이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중국인들과 유대인과 관계. 독서에서 나온. 야, 그게 이 책 맞아요. 이 책 한 권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 책 읽을 때 쌍으로 뭘 읽었냐면 홍익희 그 교수님의 유대인 이야기 그 책하고 2개를 함께 갖다 놓고 번갈아 가면서 읽었어요. 정말 짜릿했어요. 왜냐하면 야 유대인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계속 이제 동방이라고 하잖아요. 동방에서 무역을 하든 뭘 하든 뭐 은을 갖다 팔든 간에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서양으로 물건을 갖다 나르면서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 결국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그렇게 무역에 꽃피운 이유는 증권거래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증권거래소 막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유대인들이 만든 거. 스페인에서 막 이렇게 막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스페인 왕정에서 이제 밀어내려고 막 학살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로 갔어요. 가니까 세틀다운 하면서 배 띄워가지고 저쪽 이제 동방에 가서 이제
귀중한 물건들을 싼 값에 사와서 여기서 한 20배 튀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네덜란드가 사실, 튤립 그 파동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버블, 공황, 공포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안 들고 왔는데, 이제 그 책에서도 또 나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때의 호황이라는 거는 그냥 경제가 돈이 많이 풀렸어요. 왜 네덜란드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냐? 이 주체가 안 되는 유동성. 왜냐면 신대륙에서 포타시라는 그 은광에서 은광이 대박이 났는데 대박이 난 게 엄청나게 유입됐고 엄청나게 유입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갖다 팔고 중국에서는 도자기랑 뭐 향신료랑 이런 것들 막 사갖고 와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제 사이즈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주택도 오르고 다 오르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 똑같아요. 네. 다 오르는 상황에서 튤립도 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튤립만 생각하면서 막 뭐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당시에는 되게 합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저변에 그 그 당시에.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량이 폭발하니까 그 상징적인 하나가 있었던 거지. 집값도 몇 배가 되고 주식도 몇 배가 되고 항상 뭐 몇십 년도 아니고 뭐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국, 네덜란드, 뭐 미국 할 것 없이 계속 자본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가 있었고 계속 버블이 있었고 계속 어떤 경제 위기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경제는 계속 성장을 했죠. 기술 혁신은 인류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변화를 시켜놓고 있다는 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역사 이거는 중국의 그냥 기록되는 역사에 대한 모든 경제사 경제적 관점에서 다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제가 작년에 책도 엄청 적으셨어요. 그쵸. 네. 예, 왜냐하면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새로워.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쓰셨대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다 사료가 있고 보면은 근데 내용도 막 중간에 중산층 사라지고 빈부차가 커지고 이러면 또 이제 반란이 한번 일어나고 하는데 요즘도 보면은 막 이렇게 좌파로 갔다 우파로 갔다 파퓰리즘으로 갔다가 또 뭐 엄격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파퓰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3기로 가려고 하니까 뭐 엄격해지면서도 이제 파퓰리즘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들의 목을 좀 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역사책을 보니 중국이 지난 한 10년 넘는 어떻게 보면은 후진타오 시기부터 시진핑 1기, 2기까지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경제가. 근데 지금 3기를 앞서서 되게 공포정치 막 그 대내적으로 외적으로나 혁신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은 과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역사에서 저변에 흐르는 중국은 그러니까 전제 정치가 강화될 때 경제가 안 좋아졌고 오히려 막 남송 막 이렇게 그 정치 자체가 좀 중앙 집권화가 안 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막 혁신해서 막 이모작, 삼모작, 새로운 농기구 발전시키고 이런 건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자유를 줬을 때 가능하더라.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드렸어요. 봐야 된다. 올해 지금 이제 있는 그 양회도 봐야 되고 그 중국 그 정권에서 정권이 차라리 안정화돼서 이렇게 이제는 성장하자라고 방향성을 보여준 몰라도 계속 작년과 같은 그런 규제를 강화를 하는 모습으로 가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긴커녕 미국보다 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혁신적인 문화와 자유로운 문화 이런 것들이 중국에 없었냐 하면은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막 뭐 한나라 초기에도 자유방임제가 있었어요. 완전 자유방임제가 있었고 그래서 세금을 막 확 낮추니까 경제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그 황제가 또 이래서는 호족들한테 너무 휘둘리겠다 싶어가지고 세금 올려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해외로 원정 토벌 막 나가고 영역 확장하고 성 짓고 이렇게 되면서 또 경제가 안 좋아져. 이런 어떤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 흐름에서 한번 봐보자. 네, 그랬을 때 지금이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혁신과 이 자유로운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수천 년의 중국 역사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한 7년, 8년 동안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엄청 이 혁신을 봐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어떻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된 책이었던 거고요. 이런 걸 이제 변동성이나 이렇게 하락장을 좀 경험할 때 좀 막연하게 불안할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런 역사나 이런 좀 거시적이고 장대한 뷰를 갖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꼭 그 과거가 미래에 재현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사고를 할 수 있고 네. 대응도 조금 더 적절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쵸. 그려볼 수 있고 네. 근데 참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를 바꿔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길게 보면은 레이 달리오는 변화한 세계 질서라는 책이 아직은 번역이 안 됐어요. Changing World Order라는 책을 그 온라인상에 그냥 무료로 올려놨고요. 레이 달리오 그 브리지워터 그 회장님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 1000년, 500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건 앞으로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렇게 균형추가 다시 오는 것 같은 정상으로의 회귀 같이 이제 세계 넘버원 패권 경제 국가가 되는 건 중국은 원래 그런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를 담담하게 팩트 기반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바라볼 때는 지금 그 속도가 과거에 되게 빨랐는데 올해만 해도 미국이 4.4 정도 하고 중국도 4.5 이 정도 합니다. 거의 성장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성장률이 비슷했던 적이 지난 수십 년간 없어요. 항상 중국이 성장이 빨랐어요. 중국은 개방 이후로 계속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안 보였던 거고 요즘에 이제 한 5년 이 정도 사이에 중국이 턱밑까지 올라오니까 속도가 느껴지는 거지 항상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어깨가 맞춰졌다는 거죠. 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거꾸로 그리고 중국은 엄청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혁신의 그 문화. 저는 항상 기업의 본질도 기업 문화에서 찾고 창업가의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철학, 가치, 경영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서 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거는 쉽게 다시 또 형성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혁신을 좀 억눌렀던 거는 되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필요했을지 몰라도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한 5년, 7년 그동안 쌓아놨던 금자탑을 좀 뭉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책에서 좀 느낀 거죠. 그럼 혹시 좀 지금 만약에 좀 현금 여유가 있으시고 네.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을 다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은 미국 주식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게 좀 나을까요? 전 요즘 한국 주식 싸 보여요. 네, 맞아요. 세 개 다 말씀하셨죠. 맞아요. 네, 요즘은 한국 주식이 더 싸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 여전히 좋아요. 네, 그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 미국을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냐라고 하면은 그 한국 시장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국이 그 계속 혁신의 원동력도 있고 참 재밌게도 크립토 강국이고요. 암호화폐 강국이고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에 또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플랫폼 강국이기도 해요. 네, 네이버가 뭐 일본, 동남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1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메타버스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아주 잘 준비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볼 필요 있다.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좋게 보고 미국의 어떤 섹터 측면에서 좀 관심 가질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말 어느 때 없이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오 성장주나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거 뭐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먼 미래를 보고 분산 개념으로 이제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차가울 때 차갑게 다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가울 때 다루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류의 책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나모리 가조 선생님 이제 그 일본의 경영의 대가 그리고 교세라의 창업자인 분인데 이분은 CEO로서만 한 반 100년을 사셨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삼성이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 이걸 이제
본부장님이 주면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라, 소처럼 이래라 이런 건데 좀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다닐 때 저도 대기업에서 한 4년 있었는데 대기업 다닐 때 본부장님이 이 책을 저한테 줬을 때는 안 읽었어요. 아, 뭐 일하라고 안 읽었어요. 뭐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창업하고 나서 한 3년 차 돼서 다시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대표로서 왜 일하는가 나는 하면서 딱 봤는데 와, 막 전율이 돋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팀장님은 팀원들한테 추천하지 마세요. 자기가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누가 추천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책방 가서 자기가 원해서 읽어야지 들어와요. 네. 윗분이 아랫사람한테 던져주면 이거 안 읽게 됩니다. 네, 내용이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해라. 그런 건데 이 이나모리 가즈오 씨도 학벌도 안 좋아, 집안도 안 좋아, 돈도 없어, 뭐 안 좋은 여건은 다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직한 기업이 이제 그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인데 진짜로 거의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들은 다 이제 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다 떠나가고 하는데 이분은 어차피 내가 뭐 딴 데 가도 또 더 좋은 데 어떻게 가겠냐 하면서 이 일을 하고 회사는 됐고 이 일을 하고 나랑 내가 무슨 반도체 실리콘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이거랑 씨름을 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그 업, 내 포지션이 아니라 나의 그 업. 그러니까 그곳에서 끝장을 봐서 결국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살리고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경영자로서 자기 이제 회사도 그룹사도 만들고 또 정부에서 초청해서 그 잘이라고 하죠. 그 일본 항공사 살리고. 그 회사도 턴어라운드 시켜버리고 뭐 아주 경영의 귀재라고 하는데 그분이군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막 어떤 테크닉과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분의 얘기는 단순하다 인생사 그냥 좋은 사람으로 잘 살면 된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막 이런 열정과 에너지 그냥 몰입하는 거. 근데 되게 단순한데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한 땀 한 땀 쓰신 게 느껴지는 그래서 마음으로 와닿고 여러 번 읽어도 항상 오늘 하루에 대입이 돼요. 그리고 이거에 기반해서 제가 경영자를 골라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정답지에 가깝잖아요. 왜 일하는가에 쓰여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 정답지에 가까운 보면 뭐냐면 사회에 이왕이면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윤 추군 위해서만 하는 거는 시정 잡배 다 모두가 생각하는 거고 한 칸 더 넘어서 사회를 위한 일을 방향성을 갖고 몰입을 해서 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이 그 도와주러 오고 그 방향에 내가 설득을 안 하더라도 설득이 되어지고 하면서 에너지가 모인다. 이게 우주의 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일하고 있는 경영자는 가산점을 제가 줄 수 있는 투자할 때 그런 사람은 또 열심히 그런 자기의 투자 철학을 얘기해요. 근데 넷플릭스 회장 보면은 막 너무 독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써 있어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일할 때는 독점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게 모순되지 않다는 것도 여기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책을 저도 이제 이게 주어져 주변에서 듣는데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기도.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뭐 회사 팀장님이나 뭐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읽어야 될 것 같은 경영 철학 책이 투자에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CEO 보고 투자.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는 사실은 산수로 시작해서 인문학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혹시 그 투자 쪽 이렇게 지금 이제 자서전이나 일에 대한 철학, 비즈니스의 철학 이런 거를 좀 짚어주셨다면 혹시 그 약간 이제 투자 쪽으로 와서 추천해 주시는 책 한 권 정도 없을까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피터 린치 책도 말씀드렸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어떤 법칙이라는 책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보면은 이제 뭐 22 이평선 막 이런 거 그래프 분석해 줄 것 같은 책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두 열광할 때는 시장에서 좀 벗어나.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냉담할 때 시장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네.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최근에 이분의 그 투자에 대한 메모를 워렌 버핏도 맨날 챙겨본대요. 네.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챙겨봐요. 근데 한 달 전에 금리 인상 시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에 대한 Q&A로 이제 메모가 또는 최근 메모가 나왔는데 사실은 보면은 책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을 그냥 좀 오늘의 버전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거기도 뭐로 써있냐면 기업 혁신은 계속되고 기업은 계속 성장한다. 근데 뭐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가 볼 때는 싼 게 널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뭐 무한정 오를 수 없어요. 네. 오른다고 해도 뭐 일부분 오른다고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금리 올리면 그럼 연준이 바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는 살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와중에 파동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을 열광을 했을 때도 있고 정말 이제 내뱉을 때도 있는데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기업이란 거는 1년, 2년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장사라는 건 10년, 20년 쭉 가는 거니까 그 성장의 본질을 바라봐라. 그런 내용이고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면 시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란이 하워드 막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탐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부릴 때 좀 물러날 줄 알고 그다음에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좀 뭔가 철학과 기초 토대의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그걸 본성을 뒤집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헤드라인 뉴스에 휘둘리면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시장이 뜨겁고 너무 시장이 차가울 때는 사실은 뉴스를 더 봐도 되는데 보면 가슴이 아픈 분들은 아직은 주린인 거예요. 네. 막 시장이 차가운데 여기서 막 기분이 좋으면은 이제 고수예요. 싸네. 그래서 고수인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힘든 시기를 책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책을 많이 본 분들은 시장이 급등을 해서 막 주식시장이 막 인덱스가 막 50% 올라가고 하면은 거꾸로 두려움을 느끼고 빨리 많이 오른 거는 인덱스 2배 됐다는 얘기는 투자한 기업들이 몇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큐사인 제가 막 추천해서 투자해놓고선 그게 4배, 5배가 됐었어요. 2020년도 하반기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에 뭐라고 했냐면 버블이에요. 다큐사인 너무 비싼데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현금 필요하시면은 빨리빨리 원금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걸 역발상 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순방향 투자예요. 본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내가 본질이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과도하게 올랐다. 그럼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본질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더 갈 거야 라고 무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욕심으로. 네. 그리고 본질이 이건데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표정이 밝잖아요. 저도 어떤 종목은 30, 50%, 60% 손실 나 있어요. 네. 근데 분산이 돼 있으니까 덜 한 건데 근데 그 종목을 보면서 제가 나쁜 놈, 저 주식 약간 때려주고 싶어. 저 회사 대표이사 막 보기도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은 잘하고 있네. 한 6개월, 1년 기다리면 다시 원점 오고 나중에 올라갈 때 한 3배 해주겠지. 내가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을 6개월 보고 투자를 했나? 한 2년, 3년 길게 보고 바이오 기업 한 3년 기다려야죠. 이런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니까 펀더멘탈 가치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편안한 마음이 올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도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진짜 왜 오늘 책을 이렇게 집 싸서 갖고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박웅현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엄청 유명한 카피라이터고 광고업계 책은 도끼다. 그 베스트셀러. 네. 수익률을 찍어내는 도끼는 책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은 도끼다. 네. 도끼 내는 수익률이다. 어떻게 되나?
그 책으로 책으로, 수익률이라는 도끼를 수익률을 그냥 찍어내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웅달 책방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방이잖아요. 네, 책을 많이 보니까 네, 이 구독자분들은 이제 스마트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힘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변동성의 시기에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요즘에 그 하락장이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뭔가 하나 예를 들어 문제점을 하나 저희가 이렇게 반성을 하자면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항상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 스토리에 매몰돼요. 그래서 이게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업계에 뭐가 될 거야. 그리고 뭐 이 회사가 뭐 바이오의 혁신 기업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런데 숫자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분들이 정말 저는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거를 요즘 느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잖아요. 뭐 지금 주식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존에 원래 생각하셨던 적정한 PER, PSR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요? 지금 계산해볼까요? 지금 계산하면 안 되고요. 투자하기 전에 그걸 계산하고 들어갔어야 되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숫자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숫자로. 네이버가 연 몇십 % 성장을 하는데 내년 예상 매출이 얼마고 후년 예상 매출이 얼마일 거고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오늘 기준에 주가는 싼 거야 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싸다 비싸다를 평가를 하려면 카카오랑도 비교를 해야 되고 구글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텐센트하고도 비교를 해야 돼요. 세계적인 플랫폼 회사들하고. 그럼 그 회사들의 지표들은 어떤 것일까? 성장성은 어떻고 연간 얼마를 성장하고 회사는 주가와 수익의 비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본기를 한번 좀 알려드리고 그 기본기로 최소한 이 정도는 계산을 하고 가자. 운전을 하는데 눈을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사고가 나요. 이거 100%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모니터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를 안 보고 어떻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집값을 안 보고 저 반포동에 어떤 아파트가 좋대 하고 나서 집값 확인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새 아파트인데 옆에 있는 5년 된 아파트보다 더 비싸? 세 배 비싸. 더 비싸? 3배 비싸. 네, 너무 비싸. 3배 비싸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평가가 잘못된 거죠. 적당히 비싸야지. 비싸려면 한 30%? 이 정도 비싸야지. 이게 3배가 되면 바가지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대적인 가치평가에 비교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comps라고 해요. comparable. 그 비교 대상. 비교 대상. 그래서 어느 회사를 비교 대상으로 잡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는데 그 비교를 하려면 일단 비교 수치가 있어야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교 수치에는 price, earning, ratio. 따라해보세요. price, earning, ratio. P, E, R. 그래서 그래서 접어주. 낮은 PER. 접어주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PER을 계산하려면 이 earning이 순이익이거든요. 이 price는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순이익을 몇 년을 모아야지 이 시가총액이 되느냐 합리화가. 그러면 뭐 10배다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10배면 1000억이잖아요. 100억씩 10년을 모으면 지금 주가가 합리화가 되네. 이게 뭐냐면 이 기업을 내가 돈 주고 산다고 봤을 때 1000억 주고 여기서 살게. 그러면은 순이익이 얼마나요? 1년에 100억이요. 100억씩 10번 모으면은 1000억이 되겠네. 10년 있으면 본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만 할 게 아니라 15년, 20년 한다고 하면 이게 더 유리하니까 10배를 주고도 난 사겠다. 인수합병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내가 산다고 볼 때.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한 줄로 사지만 주식을 통으로 사는 거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결국 포지션은.
자, 그래서 Price Earning Ratio, PER,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기업 가치 시가총액을 이제 나누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로우 틴, 하이 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0 초반이면 조금 싼 거고 10 후반이면 좀 많이 비싸다 이랬는데 이게 한 20년 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인터넷 산업이 등장하면서 성장 속도가 리니어한 성장 속도가 아니라 옛날에 화학 공장 이거 때려짓고 하는 거는 돈 나온 걸로 또 이제 캐파 늘려가지고 성장하고 자동차 공장도 갑자기 어제 100만 대 하다가 내일 모레 갑자기 500만 대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게임사는 매출이 갑자기 빵에서 1조 원 매출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게임 하나가 빡 대박이 나면 하루아침에도 그렇게 돼요. 진짜로.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딱 출시되면 당일날 1조 원이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빵에서 1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온라인, 모바일, 이런 플랫폼 산업, 이런 것들은, 제이커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PER이 30배, 40배. 요즘 PER 100배인 회사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뭐냐면, 야, PER이 100배면 어때? PER이 계산되는 게 땡큐지. 웬만한 기업 다 손실이잖아요. 손실을 내더라도 성장을 2배, 3배, 4배 하겠다. 미래 보이기만 하네. 네. 그러면 PER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어떡하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PER 계산이 안 돼. 순이익이 안 나는 회사 투자 안 해요? 그러면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 이미 커진 회사, 공룡회사고, 순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들 성장, 여전히 뭐 쿠팡 뭐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 손실을 계속 내고, 지금 마켓컬리도 손실이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뭐 몇백억에서 4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라고 해서 매출액을 봐요. 그래서 이게 철학이 근간을 여러분 또 근본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PER을 중시하는 사람은 뭐냐? 회사는 돈을 벌어서 돈만 벌면 안 된다. 회사는 매출이란 돈을 벌어서 다 띄고 마진 띄고 못 띄고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이익을 내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야. 라는 철학에 깔려있는 게 PER. PSR은 뭐냐면 뭐 이익 꼭 내야 돼. 매출 잘 내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는 성장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이익을 포기했잖아요. 내가 주주들한테 나 이익은 개나 줘버려요. 배당?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장할 거예요. 왜요? 여기 앱 화면에 우리 그 들어가면 우리 회사 1조예요. 진짜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이런 뻥을 너무 친 거예요. 그래서 PSR의 시대가 지금 계속 되고 있긴 한데 반반이죠.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잘 된 회사는 막 뭐 수백 배의 성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PSR 시대. 지금은 PER 시대보다는 PSR 시대예요. 모바일화, AI, 데이터 플랫폼 이런 산업으로 넘어가니까 훨씬 경영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순이익 자체보다는 매출의 성장세가 중요한 건데 PSR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장세가 꺾이는 순간 기업 가치는 곤두박질 쳐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 네, 메타. 메타를 딱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메타를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에서 메타로 바뀌는 순간 이 회사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지향적인 진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캐시카우 막 뽑아내는 플랫폼 회사라기보다는 회사가 사명을 바꿔버렸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무게추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공수 이런 걸 보면 수비수가 아니라 미드필더로 올라온 거예요.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 대신 한 3년, 5년 기다리면 또 더블 갈 수도 있는 모멘텀도 또 생긴 거고. 왜냐면 새로운 영역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이게 완전히 확고한 어떤 현상으로 되기 전까지는 주커버그는 계속 욕을 먹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도 구독제로 갈 때 본질이 바뀌니까 욕 엄청 먹었어요. 왜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변신이 중요하다. 변신 개나 주라고 해. 주주들은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급해요. 막 3개월, 6개월 안에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장성이라는 것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PSR은 성장성과
합으로 본다. 그래서 어쩔 때 저는 그래프를 이런 걸 PSR 지표와 그로스 성장성, 연간 성장성, 매출의 성장성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놔두면 여기에 점도표가 막 찍히잖아요. 그럼 요 내가 생각하는 컴포트 존에 있는 거 성장성도 높은데 그러면 PSR이 높겠죠. 근데 무작정 너무 높아버리면 내가 투자를 못해. 근데 적정하게 평균치에 수렴해 있는 업체들은 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대표님께서 이 PER, PSR 이거 좀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게 왜 이 개념이 나왔고 이 개념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개념으로 또 대두가 됐는지 이거를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PER, PSR 개념이야.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이게 어떤 경영 철학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또 EV, EBITDA라고 해서 또 다른 지표를 또 써요. 그 뭐 이렇게 할리스 커피나 이런 뭐 현금 흐름 짱짱하게 나오는 회사는 그 현금 흐름 곱하기 8배, 10배 뭐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내가 투자하는 상황과 투자하는 그 산업, 그 본질, 그리고 시대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가치 평가의 툴이 달라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를 알려드리면 기업 가치 평가가 PER, PSR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16년도, 17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전 크리에이터 창업할 때쯤이니까. 그때 골드만삭스가 정말 놀랄만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 리포트예요.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론. 왜냐하면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출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는. 이익은 당연히 없죠. 완전 순적자. 우리 있는 건 뭘까? 그래서 그 리포트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테슬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야.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 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시나리오가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면이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라면 이게 베이스 케이스예요. 이게 요 정도는 될 것 같아. 여러분. 스티브 잡스보다 더 위대했던 사람 한 번 꼽아보면 우리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미국 창업가 포드. 네, 그래서 포디즘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뭐 대량 생산 그런 거 막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그냥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그 두 번째 웨이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일까? 그 포드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의 혁신의 그 듀레이션, 길이가 몇십 년이 될 거다. 그 산업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포메이션이 될 거다. 시나리오 이거.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냥 그만저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맨 바닥은 이거는 약간 사람이 좀 모르겠고 그냥 이건 그냥 일반적인 회사다라고 보면은 테슬라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50불이 있고 이게 뭐 헨리 포드면 300불 뭐 이래가지고 평균 200불 얘기를 했어요. 당시 가격으로.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평균 가격이 200에서 놀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그 선에 있는 거죠. 아니고 잡스와 헨리 포드 그 사이인 것 같다. 이런 거로 있었던 거죠. 보고서 너무 재밌게 쓰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그 상상력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상력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PER, PSR 그리고 그 넘어서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냐면 전 6년 전, 7년 전부터도 플랫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을 만드는데 전자상거래 회사들 매출액 위에 뭐가 있냐면요.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라는 게 있어요. 전체 이 플랫폼에서 거래된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의 규모. 산업에서요? 아니 이 알리바바 뭐 아니면 티켓몬스터다, 네이버 쇼핑이다 있으면 그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된 거래 금액의 총 합계. 네. 근데 사실은 플랫폼 수수료만 먹는 회사들은 그게 매출이고 수수료가 매출이니까 거래 대금 곱하기 뭐 보통 10에서 15%가 매출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뭐 어떤 회사는 8%일 수 있고 15%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전자상거래는 그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죠. 이 플랫폼에서 떼먹는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수수료는 일단 커지고 나면 언제든지 자기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출도 눈 감아주자.
매출도 동감아주고 GMV 거래 대금 커지는 게 중요해.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창업자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 그걸 GMV 멀티플이라고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전자상거래 업체들 보면은 이게 배수가 대충 비슷해요. 한 배, 두 배 이래가지고 비슷해요. GMV 멀티플.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 그럼 PSR 몇 배, 뭐 GMV 멀티플 몇 배, GMV 멀티플이 한 배다 그러면 뭐 PSR은 한 5배 이렇게 되고 하면 뭐 적절한 가격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 7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에 썼었는데 되게 전 나름대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 화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딱 차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이 돈을 태워가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기업에도 막 테마색이나 막 글로벌 자금들이 몰려 들어갔던 이유는 그걸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매출도 뭐 알았어. GMV라도 커지면 돼. 한 발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GMV가 나오려면 유저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유저들이. 그래서 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동 사용자. 그래도 사용자가 늘어나는데 그게 활동 사용자여야지 클릭도 한 번 안 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억지니까. 그래서 월간 활동 사용자 수, monthly active user를 유심가요. 그러면 야, 유저가 늘어났으니까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두 발 더 나가는 거죠. 유저가 들어와서 돈을 써야죠. 근데 돈을 안 써도 봐주겠다는 게 monthly active user 가지고 보는 거고. 근데 종합적으로 다 봐야죠. 야, 유저가 늘어났어? 유저가 늘어나고, 유저가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율이 개선되고, 원가 효율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장성과, 트래픽 지표, 거래 대금 지표, 그리고 또 보는 것이 경영의 효율이에요. 회사가 2배를 성장했대요. 근데 판관비를 5배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돈으로 매출로 산 거죠. 네. 주주의 돈으로 성장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안 될 썩을 회사고 그러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근데 시기열에 걸쳐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딱 봤는데 오라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어요. 네. 그럼 매출이 늘더라도 매출의 증분보다는 비용의 증분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과 함께 효율성이 엄청 좋아요.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선을 그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비용선이고 이게 매출선인데 처음에는 매출이 막 빠르게 증가하는데 얘도 빠르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비용 증가가 둔화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쭉 선을 가보면 내년 하반기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수 있겠네요. 맞네요. 그럼 흑자 전환 하잖아요. 시중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근데 웃긴 거는 선만 거봐도 진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그래프 있잖아요. 1차 함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벌어져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주가가 올라요. 그걸 미리 예상하고 하면 제일 좋고. 이제 웨이트 앤 댐핑이 그렇게 과거에 투자를 했었고요. 딱 가보니까, 1년 안에 무조건 이거는 분기 단위로 보니까 점점 효율화되고 돼가지고 이익이 나을 것 같아요. 투자를 했었고, 바로 그 영업이익 흑자 뉴스 나오면서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숫자를 모르고 하면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진짜 눈 감고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과거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주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스토리 뭉개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다시 재무제표를 보세요. 그러면은 금리 올라가고 주가 막 30% 날아갔는데 지금 아마존 매출은 어느 때보다 좋아요. 숫자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도 제일 위험했을 때는 언제냐면 2020년도 뭐 이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PSR 엄청 높았고 재무지표 측면에서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 이익 엄청 많이 늘었죠. 매출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났죠. 뭐 FSD 그런 구독 이런 매출도 새로 또 생기는 게 이젠 카더라가 아니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의 질과 어떤 가짓수 그리고 순이익의 어떤 양과 질 측면에서
2년 전, 3년 전보다 테슬라는 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열광하던 분, 2020년 연말에 열광하던 분이 지금 차갑게 보고 있으면 이거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스토리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면 지금 훨씬 테슬라를 좋게 봐야 돼요. 싸네 이러고 그때보다 몇 배 싸진 거니까. 그래서 그걸 숫자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PSR이 얼마였고 지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테슬라 간다 무한히. 휩싸여. 그러면 막 PSR 막 25배, 30배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야 보면은 PSR 10배 넘는 것도 몇 개 없는데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전전에 보면은 테슬라 PSR이 거의 2-3배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땐 저는 뭐 테슬라 주식을 안 갖고 있었지만 그때 저한테 테슬라 주식이 싸냐 비싸냐 물어봤으면 저는 블로그에도 써놨어요. 싸다. 왜 얘가 혁신적인데 일반적인 그냥 제조기업도 PSR 1배인데 얘가 왜 3배야? 또 5배, 10배 그 사이 아닐까? 근데 그 다음에 20배가 넘어왔어. 그러니까 주가가 막 거의 10배가 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정확히 이걸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단단한 뭔가 하단이나 너무 고평가되는 것들은 감지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하면. 그리고 비싼 주식도 그 PSR이 뭐 30배다 이러면 비싼 주식이죠. 10배가 넘어가면 일단 비싼 거예요. 알고 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PSR 10배가 넘어가? 그러면 매출액을 10년 동안 모아야지 기업 가치네. 이익도 아니고. 그럼 되게 먼 거야. 1년에 막 한 60% 성장을 해줘야 이게 뭔가 합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세랑 봤을 때 이건 되게 위험한 거구나.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얘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대적인 그 감이 올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계산하는데 사실은 한 기업을 PER, PSR 계산하는 데는 한번 루틴이 되시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네이버 금융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예쁘게. 그러면 매출액하고 그냥 메모지에다 적고 시가총액을 해서 나누기 해가지고 계산기 두들기면 바로 나와요. 이거는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추적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1년 전에는 어땠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분기별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엑셀 파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꾸준히 적으세요. 적으시고 붙여놓고. 왜? 내 돈이 걸려있는데 뭐 남들이 추천해줬다가 막 하면 그 사람 닭살같이 쫓아가서 욕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안 적어놓은 거, 본인이 적어놓은 것들을 보는 행위는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남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건 또 뭐 가서 막 열심히 찾아서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시간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게 훈련하면은 30분 안에 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시가총액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요. 나오잖아요. 이거 5분이면 돼요. 시가총액 매출액으로 나눠요. 나오잖아요. 한 발 더 나가면 내년 매출이 얼마 될까? 그 추정을 해보는 건 또 다른 얘기라. 그거 되게 중요해요. 내년, 후년. 근데 내년, 내후년도 보고서가 나오던데요. 전문가들의 추정이 있어요. 근데 나만의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로 얼마를 벌까? 판매 대수 곱하기 P 곱하기 Q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죠. 그럼 자동차 판매 대수가 지금보다 몇백만 대 더 팔려가지고 이 정도 될 거야. 근데 오토파일럿 FSD 셀프 드라이빙 구독제 매출은 이게 1년에 한 몇 배씩 증가할 것 같은데 선을 그어보는 거죠. 계단식으로 하고 네이버 같은 데도 매출을 발라보는 거죠. 그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이 나와요. 친절하게. 그럼 그걸 분리해서 얘는 웹툰은 앞으로 포텐셜이 좋으니까 얘는 앞으로 몇 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광고 매출은 이미 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가겠지.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몇십 % 성장할 것 같아. 아니야 난 몇 년 안에 3배 될 것 같아. 라고 딱 선을 그어보는 거. 그리고 나서 해보면 딴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나한테 보여요. 그리고 그게 수치가 비록 뭐 무슨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한 말하고 똑같더라도 그 숫자는 내가 만든 숫자잖아요. 그래서 훨씬 의미가 있고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을 내가 검증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이 3개, 4개 있으면 달라가지고 그거를 매출 추정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그냥 대충
퍼센트로라도 야 이게 아마존이 30% 성장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는 성장할 것 같고 이유는 1, 2, 3야. 이 정도라도 어렴풋하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일 좋기로는 사업부문별로 정교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쭉 정교하게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5년치를 가지고 현가화하는 거를 DCF 방법이라고 해요. Discounted Cash Flow. 그래서 이게 끝판왕이에요. 사실 그래서 막 몇 조 단위 M&A 할 때 이걸 해요. 절대로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로직을 찾는 거예요. 이 회사가 성장 동력이 뭐고 이 회사를 내가 인수를 해서 어떻게 이 회사를 효율화시켜야 되지? 이거에 대한 키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 회사는 여전히 웹툰도 좋고 이런 글로벌 사업이 좋으니까 여전히 들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컴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야, 오늘 이 영상 진짜 몇 번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도움 되라고 제가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뉴스에 진짜 원투 펀치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다시 백투더 베이직 숫자로 돌아가서 내가 투자한 회사들의 숫자가 지금 멀쩡한가? 의외로 금리 인상돼도 아마존의 실적은 짱짱하더라. 네이버 실적 좋더라. 네. 이런 거예요. 구글 실적 어느 때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좋고 실적이 좋아요. 그냥 그 주가가 그냥 자산에 대해 위험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레벨이 수위가 막 홍수 오면은 수위 올라갔다가 가뭄 오면 수위 내려가잖아요. 근데 뭐 오버롤하게 보면은 댐 보면 이제 수위가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수위 내가 볼 때 그 적정 수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계산은 아무도 대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직접 한 게 내 거다 이거예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아니에요. 시간 30분 투입하면 과거부터 미래 전망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딱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한 중반쯤에 메타 이야기 해주실 때 저는 그 20몇 프로가 한 번에 빠져가지고 이거 기업이 뭔가 큰일 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성장세가 좀 꺾였다는 평이 많고 또 비용은 또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사업의 본질이 바뀌는 그쵸. 그런 부분을 딱 얘기해 주시면서 PSR 개념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좀 완전 그리고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과거의 그런 기업의 역사들에 비춰서 또 얘기를 해 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좀 완전 뷰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페이스북의 투자자 기반이 재작년하고 지금하고 되게 바뀌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팡주라고 하면서 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얘는 오히려 엔비디아스러운 거예요. 엔비디아도 되게 미래지향적이거든요. AI 뭐 근데 페이스북도 약간 리스키하지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회사로 바꿔놓은 거고.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그 미래의 길목들을 선점한 게 검증이 됐죠. 근데 얘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절대로 얘는 안정지향적인 회사는 절대 아니었어요. 지금 스퀘어 같은 블락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 사명 바꿨다는 거는 앞으로 나 10년 기다려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회사 되게 좋아해요. 그 메타도. 메타와 블락을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그 두 사람의 창업가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실행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지켜봐야겠죠. 더 불법하면 안 되고. 근데 분명히 이 두 회사는 미래 전도 유망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막 근거 없는 회사도 아니지만 중간 정도. 리스크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열려있긴 한데 또 그만큼 기대도 되는 그런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의 변화 이런 것들 더 생생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럼 혹시 이거는 오늘은 안 보겠네요. 자료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로 그냥 썰로 풀었네요. 오늘 그래서 진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를 좀 점검하는 시간 이런 거를 좀 사전에 꼭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몇 번씩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0분? 뭐 30분 좀 더 걸리더라도 1시간 내에 이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내 돈을 내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 안 하면요 무조건 다칩니다. 계산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요. 돈 되는 투자. 대표님 주식 투자 그
전략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좀 이것만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투자법 혹시 있으시면.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그 투자 전략이 있는데 네. 433 포메이션이에요. 아, 네. 축구. 네. 네, 축구를 생각하시면 네. 자, 가장 안정적인 건 뭐겠어요? 현금이겠죠. 네. 그럼 현금을 100을 갖고 있다. 네. 그럼 뭐랑 똑같냐면 이제 골키퍼가 11명이 있는 거예요. 골키퍼 11명. 골키퍼가 11명이 있으면은 골대 골은 절대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상대방한테 골을 절대 못 넣겠죠. 다 골키퍼들이 골대 근처에서만 있으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특히 주린이 분들이 어떤 패턴에 좀 빠지냐면 보통은 주린이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아주 뜨거움이 무르익을 때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마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대부분 주린이의 경험이 있었던 분 댓글 다셔도 좋고 인증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더 도움되니까. 네. 뭐냐면 절대로 하락장에서 주린이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다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험 없는 분들이 두려울 때 들어오냐 이거죠. 보통은 엄청난 상승장에 한 어깨쯤에 많이 들어오세요. 네. 전문가분들은 좀 팔고 나갈 때. 네. 그래서 기관이 팔 때 개인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럴 때 어떤 종목들을 사시냐. 축구로 치면은 최전방 골게터. 그 앞에서 그 헤딩슛 하면서 이제 골만 넣는 분들 있잖아요. 케인이나 손흥민도 아니야. 이거 뛰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골만 받아먹는 그런 골게터형. 그런 건 뭐냐면 앞으로 3년, 5년이 기대되고 현재는 수익은 전혀 안 나고 그 매출 성장세는 되게 있거나 아니면 매출 성장세가 있을 걸로 기대되는 회사. 네, 예를 들면 뭐 저도 드론 좋아해요. 드론도 좋아하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바이오, 자율주행, 드론, 뭐 크리스퍼, 카스9 막 온갖 새로운 것들로 다 백화점식으로 12개를 11개를 다 그걸로 해놔. 네이버도 없고 텐센트도 없고 아마존도 없고 구글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1등이라는 회사는 하나도 없고 3년 후, 5년 후에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뭔가 기대감이 붙어있는 회사에 막 뚝뚝 10%씩 해가지고 이유는 뭐냐 물어보잖아요. 어떤 대답을 하냐면 그런 분들의 그 로직은 이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그 30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그때 연봉이 한 3천만 원 중간이었는데 연봉을 다 날렸어요. 네. 그런 각오가 있으셨어요? 네. 다 위험한 것만 담아놓으니까 주식시장 떨어지니까 얘 다 막 30%, 50% 날라가서 거의도 미수 땡기고 신용 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근데 뭐냐면은 어떤 핑계를 대냐면 로직이 남들 다 엔비디아로 돈 벌었대 하면 저건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네이버 사세요. 네이버 그 재미없는 거 어떡해.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너무 무거워서 재미없어. 남들은 그걸로 벌었지만 나는 다른 걸로 벌고 싶어.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자산가들하고 많이 연결되니까 뭐 몇십억 자산가도 있고 몇백억 자산가도 있고 몇천억 자산가도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딱 까보잖아요. 보통 50개가 안 넘어요.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50개가 안 넘어요. 50개가 넘어가면 인지적 판단력에서 흐려져요. 보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한 3, 40개, 막 적으면 한 20 몇 개. 10개보다 훨씬 많아요, 항상. 왜냐면 지역 분산도 하니까. 그럼 항상 그런 데에 아마존, 구글, 네이버 이런 덩치 큰 놈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우선 자리 잡는 그렇죠. 수비수를 세워야죠. 그럼 안 그러면 골을 먹는 거예요. 현금만 11명 세워도 안 되지만 그렇구나. 수비수가 공격수보다 많아야 돼요. 특히 주린이 분이라고 하면은 수비수를 더 많이 세워야 돼요. 근데 주린이 분들이 요 투자에 입문한 지 6개월 이내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최전방 공격수 10명을 세운.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기업 가치 막 5천억.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가치 몇 천억 하면요. 이거 동전주예요, 동전주. 나스닥에 상장된 건 몇 조 이상 가야지 1조도 안 되는 회사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생분해의 미래를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 되게 힘들어요. 저도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 1%.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한 주 사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저도 한 주만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를 찍어놔야 공부는 하고 공부는 해야지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될 때 뭔가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추가로 잘 될 때를 이해를 하는 거지. 너무 최전방 공격수로만 다 채워놓으면 이제 뒤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락장에서 제가 버틸 수 없고 버틸 수 없으면 사실은 플레이라고 해서 계속 이 게임은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33 너무 골도 안 먹고 그렇다고 해서 골을 한 골도 못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앞에 던져놓은 정찰병 공격수들이 3배, 5배, 10배가 나줘야 이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이 또 나요. 그래서 공격수를 안 하면 안 돼요. 맨날 구글만 투자해놓고선 스타벅스, 구글, 네이버 이런 종목들로만 있으면은 새로운 변화도 내가 잘 모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10배 수익이 절대 날 수 없죠. 10배거라는 게 구글이 10배가 안 되겠죠. 이제 꾸준히 몇 년에 걸쳐서 2배는 될 수 있어도 갑자기 10배는 안 돼요. 근데 바이오나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는 충분히 10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10배 나올 거에 올인을 하면은 이제 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2%, 5%. 그러니까 공격수가 비중이 3이라고 하면 433에서 공격수가 비중이 3이라고 하면 이 30%의 비중을 한 10개로 쪼개면 어때요? 전체에서 3%죠. 3% 10개죠. 433 전략에서 30%. 네. 근데 수비수야. 수비수를 또 그렇게 쪼개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사실 주식이 비싸요. 그러니까 아마존 최소 구매 단위가 몇백만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35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구찌가 크니까. 그래서 이 수비수는 종목수를 적정하게 5개 해서 10개 이내 5개 해도 되고. 근데 예를 들면 공격수는 더 잘게 쪼개는 거죠. 개수로 따지면 2배 해서 요거 수비수는 5개 종목인데 공격수는 30% 비중이지만 개수를 10개로 늘린다. 이러면 이제 요 수비수는 한 종목당 포트폴리오 분산이 좀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거지만 이거는 안정적이니까 네이버가 망하겠습니까? 맨날 쓰는데 우리가 넷플릭스 싸줬으면 사면 되는 거지. 망하지 않아요. 맨날 보잖아요. 보면서 욕하지 말라고요. 언젠가 다시 또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과신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최전방 공격수에 몰빵을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있을 때는 수비수였지만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 전략을 크게 바꿔버리면서 VR의 시대를 봐라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오겠어요? 최소 3년, 5년 기다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종목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에 와 있어요. 메타가 미드필더. 그렇죠. 엔비디아 미드필더예요. 테슬라가 미드필더일까요? 공격수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PSR이 엄청 높아요. 높아도 엄청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가치 평가를 합리화시켜주는 거는 자율주행의 그 미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이런 생태계 전체적인 게 그림이 다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테슬라는 골게터라고 보기 그렇고 손흥민 포지션 정도 되겠어요. 골도 많이 넣으면서 이제 공격을 위주로 하는 윙 정도 될 것 같아요. 크리스퍼 카스9 이런 거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인텔리아 이런 거는 최전방 완전 최전방. 그렇게 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이
히딩크 감독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네요. 포지션을 한번 놔둬보세요. 그러면 네. 몰려있을 수 있어요. 몰려있으면은 분산을 하세요. 4-3-3. 공격수가 없다. 그럼 공격수가 없으면 안 돼. 한 2개 정도 올려놓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배치를 하다 보면 좋고. 자, 주식이 미드필더예요. 부동산은 수비수예요. 또 암호화폐는 최전방.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에셋 클래스별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에셋 클래스별로. 근데 그것도 저는 부동산을 더 많이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이 뭐 3이 있다면 부동산을 더 크게 키우잖아요. 뭐 2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자산 사이즈로 보면 주식보다 부동산이 뭐 몇 배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부동산이 좀만 올라도 사실은 추가담보대출 여력이 나오면 얘는 현금이 되는 거고, 이 현금은 또 골키퍼가 돼서 주식을 또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골키퍼 한 명을 두는 거는 현금이고 그 앞에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두는데, 또 공격수는 조금 이제 그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까 종목을 여러 개로 이렇게 많이 해서 하고. 최전방 공격수가 아주 그냥 골을 다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수비수한 그 골키퍼가 공 가져와야 되죠. 현금 회수하고. 근데 이게 그 정말 자산가 고객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부자분들하고 돈이 좀 없으신 분들하고 이게 거꾸로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분들이 더 좀 공격적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자산 이상이 되면은 다 433이 맞아요. 그래서 균형 있는 밸런스 잡혀 있는 거를 추구를 하지. 거꾸로 좀 그 자산이 작을 때는 부동산 비중이 되게 크죠. 근데 자산이 몇 배가 뭐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 비중이 훨씬 커지죠. 이게 사실은 세무적인 그런 그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그런 자산이 규모가 크면은 좀 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해서 장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수백 개 자산에 투자하고 관리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몇십 개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3천만 원이든 그게 뭐 3억이든 30억이든 300억이든 똑같은 철학으로 그걸 운용을 해야 3천이 3억이 됐을 때도 잘 운용할 수 있고, 3억이 30억이 될 때도 그때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3천 있으니까 이건 완전 뭐 그냥 공격수 11명 다 세울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원칙에.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죠. 내가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야. 그러면 433보다는 352 전법을 할 수도 있고 343을 할 수도 있고, 수비수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공격적으로. 그리고 뭐 50대 60대 은퇴자금이다. 그러면은 수비수를 5 정도로 해서 엉덩이 뚱뚱하게 이제 절대로 골을 안 먹으리라, 이런 관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요, 4-3-3으로 투자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 뭐 3, 뭐 2, 5가 된 거예요. 공격수 많아졌어. 그럼 이럴 때는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이제 수비수랑 미드필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밸런싱을 할 때를 보면은, 지나고 보면 희한하게 그때가 고점 직전이거나 업계. 그렇구나. 그거는 자기가 생각 안 해도 이게 많이 올라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신기해요. 경험한 사람은 안다. 댓글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고점에서 난 이게 비중이 너무 커졌네. 테슬라가 10배가 8배가 됐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공격수 많아졌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원금 확보 한 30% 해라. 그래서 미드필더 수비수에 넣어놓으면 그게 안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최전방 공격수에 아까 뭐 크리스토퍼 카스나 테슬라나 이런 걸 넣으면 걔네가 진짜 그 퍼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과열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밸런싱을 하는 그 순간이 고점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대로 가면은 더 쉬운 거는 PSR, PR 계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352 전법에서 이 공격수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밸런스 맞추면, 그런데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칭이 돼요. 이렇게 귀중한 꿀팁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352든 433이든 이게 최전방 혹은 이제 그 수비수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밸런스가 맞는 그런
그 진용을 구축하셔서 필승하시기 기원합니다. 저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굳이 뭐 하락장, 상승장 이런 부분 없이 평소에 투자 습관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필수 지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